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큰 성과가 나오면 뭔가 큰 그 투입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게 거고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임계 상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임계 상태네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임계점이 왔다,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계점하고 임계 상태랑은 좀 다른 겁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물을 끓일 때 네,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100도에서 끓는다. 예. 100도가 이제 임계점, 상전이 되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런 100도씨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주가 지수가 3,000이 네, 임계점인지 3,500이 임계점인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어디가 임계점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페르박이라는 분이 네. 한 실험인데 그 모래더미 실험인데요. 모래더미 실험. 네, 이런 그냥 평평한 바닥에 이제 네. 모래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네, 모래 알갱이를 계속 모래산을 쌓는 거죠. 네, 계속 위에서 네. 떨어뜨리면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평평한 바닥에 이제 모래 알갱이를 계속 떨어뜨리면 이제 모래 더미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될 텐데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임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임계 상태에 도달을 하면 이제 그 위에 모래 알갱이를 하나 더 떨어뜨렸을 때 네. 이 모래 알갱이가 모래더미 위에 그냥 툭 하나 더 얹어지고 끝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밀쳐가지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가 또 주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밀쳐가지고 모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모래 사태가 조그맣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연쇄 작용이 벌어져서 주위에 있는 알갱이를 계속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커다란 모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일종의 산사태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모래 알갱이가 떨어졌을 때 네. 이게 그냥 모래더미 위에 그냥 하나 툭 얹어지고 말지 아니면 그냥 조그만하게 몇 개를 이제 밀치고 말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쇄 작용이 벌어지면서 커다란 모래 사태를 일으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임계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예, 어떤 알갱이 하나가 그냥 얹혀지고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모래 사태를 얹혀지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모래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네. 그 모든 게 가능한 상태를 저희가 임계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계 상태라고 합니다. 임계 상태. 네. 뭔가 좀 불안한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뭐 네. 예를 들어 보자면 네. 뭐 IT 버블 2000년대 초반 네. 그 터졌던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90년대 후반에 IMF 사태가 터졌던 네. 것도 그렇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던 것도 그렇고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여러 파생 상품들이 주택담보 모기지와 연결이 돼 있다가 연체가 생기면서 하나 둘씩 터지고 이게 와그작 터져버렸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임계 상태에 있었는데 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번진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 어느 정도는 계속 임계 상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제만으로 보면 네.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시중에 돈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네. 임계 상태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이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어떤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건데요. 이 돈이 얼마나 쌓여야 임계 그 100도에 해당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물은 100도씨에서만 딱 끓지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돈이 이만큼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항상 임계 상태가 도달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제만 보면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국가들 간에 서로 알력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 모든 분야에서 인간 그런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점 더 사회가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임계 상태 상에서 우리 세상이
굴러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그 질문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왜 세상은 임계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갈까? 혹은 임계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을까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러니까 모래산을 쌓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모래를 쌓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임계 상태로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건 누구인가? 네. 왜 계속 임계 상태로 쌓여가고 있을까? 네.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네. 던져봐야겠는데.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아까 그 소개시켜드렸던 페르박 실험에서는 예. 누군가가 이제 그 실험자가 모래알갱이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모래알갱이를 떨어뜨리는 그 주체가 있는데 네. 뭐 우리 인간 세상도 뭐 임계 상태로 나아간다고 하면 뭔가 모래알갱이를 떨어뜨리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누구냐? 네.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아 주체가 없다. 네, 우리 모두가 예. 그 임계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셀프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임계 상태로 나아가더라는 게 이제 자기 조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에 네. 이 부동산으로 이제 뭐 모래더미가 쌓인다는 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네. 오는 거를 이제 모래더미가 계속 쌓이는 거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모래더미가 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돈을 누가 쌓으냐 하면 누가 여기다 돈을 쌓아라라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천만 원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옆집 아주머니가 강남 아파트를 사가지고 4천만 원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이제 나도 강남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또 4천만 원에 사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오르면 네. 또 그걸 보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강남 아파트를 사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평당 7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그 세상을 임계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어떤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임계 상태로 만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혼자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혼자 그냥 딱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남들을 보고 모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나는 이 주식이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남들이 그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나도 따라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들을 모방하게 되고 남들을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계속해서 이 사회가 임계 상태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거를 자기 조직과 임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비선형. 아까 초반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가는. 내가 노력하면 잘 되겠지.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종류 선형, 비선형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모래더미 예를 들면서 예. 이 모래알갱이가 떨어졌을 때 이 모래알갱이가 그냥 모래더미 위에 툭 그냥 하나 더 쌓이고 끝나버릴 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위 모래알갱이를 밀쳐서 조그만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연쇄작용으로 커다란 모래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모래알갱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별일 없이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결과가 선형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선형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 경험을 보면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성적을 얻는 거는 네. 이게 선형적인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 네, 공부한 만큼 실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오늘 공부한다고 당장 내일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능력 차에 따라서.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선형적인 세상인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까 이제 모래더미처럼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제 역함수 분포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수많은 경우가 나오는 게 역함수 분포라고 했는데요. 네.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큰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 작은 성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선형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제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노력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노력한 네. 만큼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질지 또는 실패로 이어질지 하는 거는 이거는 알 수가 없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큰 성과가 나오면 뭔가 큰 그 투입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게 이 복잡계에서 비선형이 보여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럼 주식 투자는 공부한다고 되는 거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그럼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네. 이렇게 답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옛날 말 중에 백석구는 노력으로 되지만 예. 만석구는 하늘이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유재석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시긴 했었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이제 못하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분명히 거둘 수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그냥 조금만 성과로 끝날지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의 심쿵 한방. 모발과 패턴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격변을 일으킨 최초의 모래알은 다른 모래알보다 특별하지 않다. 그 모래알은 어쩌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떨어졌을 뿐이다. 임계적인 세상에서 위대한 역할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며 어떤 모래알은 불가피하게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 핵심 구절로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선형적으로 사고를 하시거든요. 예. 큰 성공에는 뭔가 큰 투입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옛날 말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운칠기삼 세상이 운칠기삼인 이유가 네. 따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세상이 복잡계라서 그렇더라. 아하. 우리들이 스스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임계 상태로 몰아가고 이제 그런 세상에서 봤더니 내 노력으로 네.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물론 있지만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운이 내가 주위에 작용하는 그런 수많은 네트워크들의 힘 그거를 이제 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내가 얻는 결과는 결정이 되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복잡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선형성인데 비선형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불편해 하시는데요. 네. 예측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걸 왜 하느냐? 네. 막 이럴 수 이 있고. 복잡계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어차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냥 막 살아버릴까 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지점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예측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예.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계 세상에서의 예측이라는 거는 그렇게 확률적인 집단적이고 통계적인 수준에서의 예측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날씨 예측을 할 때도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엄청난 장비를 동원을 해도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비가 내릴 확률은 8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 비가 내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것처럼 복잡계 세상에서의 예측이라는 거는 결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가 아니라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아니면 동전이 좀 구부러졌으면 앞면 나올 확률이 뭐 70%로 올라간다. 뭐 이런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도 그 결국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식 투자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건전한 상식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 투자자가 이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계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의 내가 얻는 결과가 비선형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당장 뭐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확률적인 수준에서 내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확률이 높은 베팅을 이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확률이 높은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될 거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률적, 통계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운칠기삼일 수는 있지만 항상 노력 30%가 없으면 운칠기삼도 있을 수가 없는 네. 메시지가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리학자인 마크 뷰캐너는 절대 이렇게 쉽게 설명 못했을 겁니다.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덕에 이 어려운 책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